이 그 러시아와 그 벨라루스는 일종의 이 형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뭐 사촌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그 벨라루스가 일종의 국가연합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교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국방권에서는 따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입니다. 그 벨라루스가 크게 그 동슬라브인에 속하거든요. 그 민족 분류에 따라서 그래서 유럽에는 크게 그 세 가지 그 인구 집단이 인종이 있는데요. 일단 뭐 유명한 게르만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인이 있죠. 게르만인은 그 독일 계통의 여러 국가 민족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지중해는 그야말로 그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그리스 이쪽 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슬라브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라브인들도 그 정착한 위치에 따라서 서슬라브인, 남슬라브인, 동슬라브인이 있어요. 근데 서슬라브인은 여러분들 그 폴란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슬라브인은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여러 민족과 국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다는 동슬라브인이 있는데요. 이 동슬라브인이 크게 그 세 개의 민족으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이죠. 그래서 이 동슬라브인이라고 하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늘날의 그 세 나라인데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눈치 빠른 분도 아시겠지만 벨라루스 할 때 그 바로 그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 조상이 예전에 뭐 그 고조선이었고 고조선에서 여러 나라가 파생되어서 갈라졌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고대 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루스라는 나라가 그 뒤에 살짝 가지를 치면서 한 가지는 러시아, 한 가지는 벨라루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된 것이죠. 근데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 이름에서 그 뭐랄까 확연한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냐 했을 때요. 우크라이나 옛날 이름이 소러시아였습니다. 작은 러시아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이야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니까 벨라루스, 러시아, 소러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같은 뿌리를 가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더 지금 질문에 그 맞춰서 그러니까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루스에서 나온 국가 명칭인데 앞에 그 벨라란 말이 그 하얗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옛날에 그 백러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백러시아가 하얀 루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하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이 아직 그 어원상 그 학자들이 그 합의된 어떤 정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요. 원래 그 동슬라브인들이 그 자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교를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넘게 전에 드디어 이제 동슬라브인이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벨라루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를 그 일찍 받아들인 곳은 하얀 루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끝까지 토속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지역은 바로 이제 검은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빨리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하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 루스족이 몽골인의 어떤 지배를 받았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면 그 벨라루스 사람들은 이 몽골인을 타타르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타타르인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타타르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하얀 루스, 순결한 루스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 하얀 루스, 즉 벨라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 가설은 그쪽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민족도 그런 그 별명이 있죠.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벨라루스 사람도 하얀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전통 복장으로.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하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설은 없고요. 이런 식의 추정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러시아라고는 표현이 쓰이다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원래 벨라루스도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였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라의 어떤 정식 국호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한국 정부가 벨로루시라고 하는 식의 표기를 했었어요. 그런 나중에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한국 측에 이 벨로루시라고 하는 표기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벨라루스라고 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국가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라든지 책을 읽다 보면은 벨로루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텐데 그것은 지금은 쓰이지 않은 약간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자면요.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일종의 형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사촌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벨라루스 사람들이 이 러시아어와 벨라루스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 언어를 가진 것이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루카셴코인데 이 루카셴코도 마찬가지로 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 두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봤었는데 처음에는 저 러시아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억양이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상당히 재밌어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언어도 비슷하지만 종교도 러시아랑 비슷하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크게 세 가지 교파가 있죠. 가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벨라루스도 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러시아도 동방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민족의 어떤 결속도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 폴란드가 오늘날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국가, 발트 연안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한번 연합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고요, 중세에. 그리고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서 오늘날의 러시아의 상당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부, 그리고 벨라루스의 거의 대부분을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국가가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지배를 또 한때 받았었는데, 근데 폴란드가 나중에 근대에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이 3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폴란드라는 국가가 쪼개지면서 이 세 나라에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그 폴란드가 러시아 제국에 편입이 될 때 이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에게 들어가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우여곡절 끝에 1922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구성이 됐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 중에 하나로 되었고요. 그래서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형태로 1991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때 독립국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시절에 이 자료를 모으려고 그 러시아에 특히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장기 체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하숙집 할머니가 이 벨라루스 분이었어요. 벨라루스 할머니였는데 벨라루스 이 할머니의 그 뭐랄까 남편은 그 타직스탄 분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절친한 친구는 우크라이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벨라루스 할머니와 예전에 그 타직스탄 출신의 할아버지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혼혈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딸은 러시아 남자와 결혼을 해서 벨라루스 할머니는 러시아 사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집안에서도 요 세민족 내지는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었고 혈연적으로 아니면 그 뭐 가문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뭐 이것이 과연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또 가깝게 이어지고 있죠.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일종의 형제 관계고 그보다는 조금 우크라이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관계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 그 민족이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벨라루스가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가 벨라루스인이고 한 10%나 15% 남짓한 인구가 러시아인인데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민족 분포도가 더 다양하죠. 그러니까 폴란드인이라든지 또 러시아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는 아주 밀착 관계가 있고 우크라이나와는 살짝 거리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민족 구성에서는 그런데 이 정치 영역에서는 조금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그 벨라루스가 일종의 국가연합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교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국방권에서는 따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경제에서는 거의 뭐 한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속이 강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전까지 계속 갈등을 빚어오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거의 3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일종의 국가연합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벨라루스, 특히 벨라루스의 현 집권당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는 일종의 뭐 직접적인 교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전에 그 벨라루스의 군대가 자꾸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접적인 교전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이 접경지대에서 군사적으로도 일정한 대치 관계에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바다에 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진출이라든지 개방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와 딱 그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형이 아주 평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늪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인데 에너지를 그 자급자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죠. 만약에 바다와 접하 있었으면 그 다른 나라와 더 그 뭐랄까 물류 이동이 더 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벨라루스에 가보시면 거의 산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평탄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리피아트 늪지대라고 하는데 그 소택지, 그러니까 물기를 많이 머금은 딱 그 흙이 많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사람이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 벨라루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체르노빌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있는, 당시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소비에트 연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많이 짓는 시절이었고,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국가 정책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아주 강행하고 장려해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 아주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폭발하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이죠. 고르바초프 집권기에 터지면서 엄청난 그 방사능 낙진이 그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때 마침 이 바람이 체르노빌에서 이 북서쪽으로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벨라루스에 그 바람을 탄 낙진이 많이 내려앉아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 그 방사능 낙진에 말미암은 인명 피해란 것이 뭐 그냥 딱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는 뭐 10명, 20명 남짓한 피해가, 인명 피해가 났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낙진 피해를 좀 뭐랄까 폭넓게 잡으면 훨씬 더 그 피해가 컸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고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는데, 역시 그 바람을 타고 낙진이 집중적으로 벨라루스에 떨어지는 어떤 불운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벨라루스에만 미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슬라브인 그 여성들이 인물이 다 좋아요. 또 이게 민족 구성이 그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혼혈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미녀가 더 많다고도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러시아 쪽에서 장기 체류를 했었는데, 그때가 1990년대 이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러시아 아가씨 내지는 슬라브 계통 여성들이 상당히 자태도 곱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그 러시아 남성, 슬라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모양새가 안 나왔던 거예요. 꾀지지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여성들은 아름다운데 남성들은 그에 못 미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번 제가 러시아를 갔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남성들도 아주 뭐랄까요,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1990년대가 체제 전환 이행기여서 러시아 및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 때 남자들은 아무래도 꾸미는데 별로 뭐랄까요, 에너지가 좀 없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 슬라브 여성들은
내가 빵은 좀 굶더라도 반드시 좋은 예쁜 옷은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아름다움 치장에 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낫고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 청년들, 러시아 남성들도 이제는 멋도 부릴 줄 알고 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면서 예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러시아 남성들의 어떤 멋진 모습 그런 것이 이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변화가 눈에 띄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러시아 여성, 러시아 남성이 지금은 똑같이 멋있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